안녕하세요. 구티스 치과 원장 박우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2자연치아 임플란트 오래 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임플란트를 한 지 이제 한 20년 됐어요. 제가 졸업한 지 21년 됐는데 제가 공중보건이 1년차 때부터 임플란트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가까이 임상을 해오고 있는데 많이 느껴지는 게 제가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연 제가 했는 임플란트가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임플란트를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면서도 과연 이 치아가 얼마 갈까? 한 30년 이상 갔으면 좋겠는데 20년 갈까? 10년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교합 쪽으로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했는 치아 이 임플란트 20, 30년 정도 충분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든다. 환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 30년 쓰면 보통 평생 씁니다. 보통 한 5, 60대 때 하니까 한 30년 이상 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서 그런 주제 가지고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너무 전문적인 부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볼까요?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거죠.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거고. 그 임플란트 치료가 사실 한 20년, 우리나라에서 2000년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임플란트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데이터도 가장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정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임플란트가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참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데이터가 쌓이고 통계가 쌓이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유를 하고 또 환자분들한테 또 바뀐 이제 지침으로 또 바뀐 이 최신 지견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또 거기서 에러가 생기면 다시 또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20년 정도, 제가 딱 졸업할 때부터 임플란트 붐이 많이 됐죠. 물론 그때는 임플란트가 너무 고가라서 한 200만 원 이상이 한 3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그런데 이제 저는 한 3만 개 정도 임플란트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저는 좀 데이터가 좀 쌓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고객분들한테 전달 드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이 선택에 대해서 또 치과를 선택하실 때 또 진료에도 치료 계획을 또 세울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지루했는데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자연치하고 임플란트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치를 대체하는 거죠. 임플란트는 자연치를 대체하는 거다. 이 자연치를 대체하는 임플란트하고 이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자연치는 여기 인대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제 뼈하고 인대로 연결되어 있죠, 인대로. 임플란트는 뼈하고 다이렉트로 유착이라고 그러죠. 골유착이라고 그러고, 유착되어 있다. 이거는 치주 인대 연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비교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씌운다고 하면 이 치아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뭐 필요해서 씌울 때도 있다. 요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인공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 여기입니다. 이 뿌리 역할. 우리 픽처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임플란트 뿌리 역할, 이게 뼈하고 붙는 부분이고, 자연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하는 부분,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버트먼트라고 그래서 자연 치아의 이 자연 치아를 깎은 형태, 요걸 갖다가 끼우는 거죠. 보통 요거에 나사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씌우는 부분은 똑같이 이제 여기 씌우는 부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이 뿌리는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거. 또 이 상부 요 어버트먼트하고, 여기 크라운 씌우는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오래 쓰는 거 유리한 건지, 요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이렇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요 중간에 이제 요 자연치가 임플란트로 바뀌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환자분들이 고가의 진료비를 들여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이제 뭐 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요즘은 임플란트를 빼고 또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더욱 이런 거에 대해 중요성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임플란트 치료 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저희 내원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를 이게 뭐 똑같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래 쓰냐? 이게 오래 쓰는 겁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오래 쓰는 거. 이 각각의 임플란트 치료 계획. 일단 계획이 잘 돼야 되고요. 제가 건축에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 그 다음에 뿌리 부분 식립하는 거. 그죠? 임플란트 수술하는 날이죠. 이 부분 식립. 그 다음에 상부 보철물 제작. 그러니까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검진,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부분이 이제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지만 이게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임플란트를 어떤 계획으로 할지, 물론 한 개 있는 경우는 특별한 계획이 없겠죠. 무조건 한 개 심어서 올린다. 근데 여러 개 다소 치아 발치됐을 때는 이제 계획이 또 중요합니다. 설계가. 그리고 여기 뿌리는 어떤 위치에 잘 심어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 어버트먼트, 이 지대주 디자인은 어떻게 돼야 될지. 예,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지 관리할 것이냐, 검진하고 이제 예방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퀴즈를 제가 낼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진하고 잘 해야지, 우리가 유지 관리 잘 해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별표 칠까요? 별표 이게 4개입니다. 이게 4개. 이게 4개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계획이. 설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 2개는 저는 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공. 설계가 더 중요하죠. 시공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지 보수 이런 거죠. 건물을 짓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별표 3개. 그 다음에 별표 2개. 그 다음에 별표 1개. 과거에 이제 치과 의사들이 조금 뭐랄까요? 저희도 이제 정립된 게 이제 없을 때는 이 부분으로 이제 환자분들 탓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계획부터 잘 돼서 중요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임플란트 치료 계획하고 치료 후 유지 관리 이 2가지는 환자분들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환자분 관여하는 거. 환자분 관여하는 거. 사실 이 2가지는 저희들 몫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 심고 스캔 잘 해가지고 보철물 잘 디자인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건 우리 몫인데 여기 2단계하고 2단계에서 환자분들이 관여된다. 이제 물론 끝나고 검진 잘 오시고 본인이 양치 잘 하시고 뭐 치실, 치간, 칫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병원 나서 내원 관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환자분들이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임플란트 치료 계획은 이거는 어떻게 들으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이때 중요한 게 얼만큼 치아가 빠졌는데 몇 개를 심을 거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설계, 교합력 분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합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사실 이제 임플란트가 자연치를 대체하는 거는 이 씹는 힘을 받아주는 게 각각의 치아가 담당하고 있죠. 특히 어금니, 큰 어금니, 작은 어금니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게 이제 임플란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압력 분산을 최고로 우선으로 해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계획을 할 때 결국 환자분들이 나는 내가 이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좋은 치료를 계획할 거야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용 친화적으로 가다 보면 최대 위험에 좀 빠질 수 있죠. 그 얘기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한 개씩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요도도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치료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제가 한 치료인데 보면 중간에 치아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친화적으로 했죠. 환자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저희들도 임플란트 치료 계획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임플란트처럼 경험이 데이터가 안 쌓였을 때 저도 이런 치료를 많이 했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걸어 쓰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브릿지라 그러죠. 임플란트 브릿지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뼈가 이렇게 녹아요. 이게 이제 유지 관리가 양치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저희들 생각했죠.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합력을 못 버티니까 이 임플란트들이 힘들어 한다는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쓰는 거. 더군다나 지금 치아 개수가 한 개 줄어 있습니다. 치아 개수가 1, 2, 7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 없는 상태에서 또 걸어 썼습니다. 저 요즘은 이렇게 치료 절대 안 합니다. 계획을 안 세우죠.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설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 환자분들이 약간의 비용적으로 유혹에 빠지시더라도 본인의 구강내 건강에 중요한 부분인데 치아도 일단 이 얘기는 한번 해볼까요? 저 이제 갑자기 옆으로 이야기가 좀 새는데요. 치과를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심장, 뇌, 간, 신장 이런 것들은 이꼬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치아는 건강의 수단 이 정도로 생각하셔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치아 그리고 또 치주 잇몸은 건강에 직접적인 혈관염증에도 이제 좌우가 많이 되고 또 치아가 또 식습관이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게 이꼬르 건강이거든요. 저는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 치아가 이제 건강의 수단 정도로 인식이 돼서 비용을 조금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결국 그거는 이제 자기 몸에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이렇게 내 눈을 내가 찌른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고생하시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시간도 뺏기고 또 괴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특징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한 개 빠지고 이제 여기도 임플란트 치아 개수를 줄이면서 또 남은 개수도 줄이는 데다가 더더욱 또 이 브릿지로 해버리니까 이 임플란트들이 힘들어 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뼈가 이렇게 녹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주변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뼈가 좀 튼튼하게 잘 이제 붙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임플란트가 또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교합력을 갖다가 이제 전 못 받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한 2개, 한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임플란트 틀니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임플란트 틀니라든지 오로넥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로넥스 몇 개 안 심어 한 4개에서 6개 정도 심어서 고정성으로 쓴다. 이런 치료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안 합니다. 왜냐? 환자분들 이걸 딱 끼우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씹는 힘이 안 줄어듭니다. 씹는 힘이 안 줄어드는 상태에서 뿌리는 자연치아는 총 해서 14개인데 이 2개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제가 건물로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는데 건물의 하중은 똑같은데 기둥이 예를 들어서 14개 있어야 되는데 기둥 2개로 기둥 4개로 됐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거나 이런 오로넥스 치료를 하고 나면 잘 뜨시거든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기둥 개수를 줄이면 기둥이 무너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것도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부러지고 나사도 부러지고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를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는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2000년부터는 아예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틀니는 치료 계획을 뺍니다. 할 때도 있죠. 언제 하느냐? 반대편이 완전 틀릴 때. 네. 반대편이 완전 틀리면 여기는 보면요. 반대편이 고정되어 있는 자연치아거든요. 서로 임플란트 틀리면 이거는 고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이 그냥 임플란트 고정이 아니고 완전히 끼웠다 뺐다 하는 이 음압으로만 붙어 있는 틀니인 경우에는 씹는 힘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씹는 힘과
씹는 힘과 이 버티는 힘, 이 싸움이거든요. 씹는 힘은 우리가 근육의 힘이에요. 네, 저작근의 힘. 버티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얻냐? 임플란트 또는 이제 자연치에서 얻거든요. 자연치 또는 임플란트 이렇게 했죠. 임플란트 또는 자연치에서 얻는다. 근데 이제 씹는 힘을 줄이는 거는 고정되어 있으면 잘 씹거든요. 그런데 이제 틀니처럼 끼웠다 뺐다 하는 거는 씹는 힘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반대편이 이제 임플란트 틀니인 경우도 이제 임플란트가 괜찮아요. 그런데 둘 다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씹는 힘이 안 줄어드니까 버티는 힘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씹는 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버티는 힘을 최대로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면 안 된다. 그런데 씹는 힘을 줄여주는 건 어떤 치료냐? 틀니밖에 없다. 고정성이 아니고 가철성 틀니.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유지형, 지지형 틀니가 아니고 그냥 이제 점막, 잇몸 유지형 틀니 이런 경우 이게 줄어들죠. 그때는 이게 줄었으니까 버티는 힘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중 자체를 줄이는 거는 틀니다. 그리고 건물을 버티는 거는 이제 기둥이다, 치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막 임플란트 자체도 또 부러지죠. 뼈가 튼튼한 분들은 또 임플란트가 부러집니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요. 결국은 이제 씹는 힘을 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거는 나는 이 교합력 분석, 교합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합에 대한 이해. 씹는 힘은 양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합이라는 개념은 설명 좀 드리면 이 반대편 치아, 그 다음에 인접 치아, 턱관절, 근육, 그 다음에 상악골, 하악골, 이게 서로 턱관절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교합. 이 치과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치과가 치아로 불리는데 저는 교합과라고 불려야 된다는 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치과에서 와서 치아를 치료하는 이유는 뭐냐? 교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합을 보존한다. 한두 개 치아, 소수의 개수의 이제 치아를 치료할 때는 교합, 지금 맞물리는 것들 이제 보존하고, 다수 치아 할 때는, 뭐 회복한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 이제 완전 무치아기 환자분들 치료할 때는 재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교합에 대한 이해. 이게 임플란트 치료 계획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합이 완성이 돼야지, 결국은 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교합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얼굴을 지지하죠. 치아가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짜부라들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심미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씹는 힘은 거의 이제 줄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고정으로 해놓은 상황에서는 치료가 딱딱딱 고정형 치료를 했을 때는 씹는 힘이 잘 줄어들지 않는다. 식습관 바꾸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치아를 견디는 이제 지지를 확실히 좀 많이 얻어줘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로 교합이 들어가면 숫자 보이시죠? 숫자 보이십니다. 여기 총 7개 치아들이 상하로 다 있습니다. 밑에는 치아가 좀 작죠. 이렇게 교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이제 뭐라 하면 기둥이다. 건물로만 기둥이다. 어금니들이. 큰 어금니, 작은 어금니. 그리고 앞니는 요럴 때 비껴 물리거든요. 네, 이렇게 비껴 물립니다. 어금니를 이렇게 면대면으로 물리고, 이제 앞니를 이렇게 비껴 물립니다. 이렇게 비껴 물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면으로 있고, 이렇게 비껴 물리죠. 그래서 어금니가 앞니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큰 어금니가 또 작은 어금니를 보호해줘야 되고, 작은 어금니는 큰 어금니를 보조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앞니는 또 힘을 안 받지만,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 턱이 움직여서 치는 이 힘이 좀 가해집니다. 그래서 위의 앞니는 또 이 측방력을 많이 받아요. 앞으로 갈 때 이렇게 갈아보시면 앞니만 닿거든요. 이럴 때 얘가 이제 충격을 좀 받으니까 위의 앞니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교합지를 충분히 얻어주는 게 좋다. 단 밑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힘을 갖다가 측방력도 별로 안 받고 어금니 지지도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밑에 앞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플란트 개수를 적극적으로 좀 줄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밑에 앞니는 또 치아가 되게 작아서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뒤에 나오지만 3m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앞니 같은 경우는 그 개수대로 심어버리면 이 임플란트 간격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힘은 별로 받지 않고 그리고 임플란트 간격은 치아 간격이 가까우니까 밑에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개수를 적극적으로 줄여둬도 괜찮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런 부분들도 이제 마시고 정리하면 어금니 부분하고 위에 앞니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가지고 나 원장님 저는 요거 없어도 심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심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죠. 2개 심어가지고 요 걸어가지고 좀 하면 안 됩니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확률적으로 사실 5% 정도만 탈이 나도 치료받는 사람도 힘들고 95%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5%면은 20명 중에 제가 시술한 임플란트 환자분들 중에 20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저희 병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임상으로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실패율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물론 무조건 다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하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개수를 줄이지 마라. 위에 앞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부러지든지 깨지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가 녹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측방역을 여기 많이 받고 어금니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건 수직으로 이제 교합 지지를 좀 잘 충분히 얻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요 간격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치료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하고 자연치와 임플란트 간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간격을 지키는 선에서. 그러니까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길이는 여기서 3mm, 임플란트하고 자연치와는 1.5mm. 이 간격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 간격을 지키는 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교합 압을 견딜 수 있는, 씹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씹는 힘의 교합력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럴 때 환자분들이 예산의 문제에서 환자분 충분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예산을 충분히 좀 쓰시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교합력을 분산하는 임플란트의 치료 계획. 이 부분이 첫 번째 돼야 된다. 단기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2, 3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좀 생기고 한 5년 이상 쓰고 나면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AS를 많이 해봤고요. 그래도 나름 좀 큰 문제 없이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S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정립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환자분들하고 이제 임상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이제 뿌리 심는 거는요. 속도를 좀 내볼게요. 이 뿌리 부분은 충분한 직경과 길이 심고요. 이거 어떻게 계획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금니 기준에서는 한 5.0mm, 앞니는 한 3.5에서 4.0을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뼈 폭이, 이 바깥에 뼈 폭이 있죠. 앞니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2mm, 안쪽에 1mm. 어금니 같은 경우는 1.5, 1mm. 이 정도 폭이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뼈 이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심는 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심을 때 이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자연치하고 임플란트 간의 거리들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면 뼈가 이렇게 충분한 그 직경과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부족하면 뼈 이식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뼈 이식을 제가 예전에는 뼈가 한 1mm 남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대부분의 임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뼈 이식을 해서 비용도 그렇고 환자분의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1mm, 1.5mm, 자로 재볼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남아있는 뼈들을 충분히 좀 두께를 확보해서 뼈 이식을 통해서 보강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골폭. 다시 보면요. 어금니 같은 경우 몇 mm일까요? 그러면 총 이렇게 보면 7.5mm네요. 그죠? 7.5mm. 앞니 같은 경우는 한 7mm 정도 뼈 폭이 되어야지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데 뿌리를 잘 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의 위치는 한 말씀으로 요약드리면 상부 보철물과 조화로운 위치에 있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가장 정확한 게 사실은 경험 많은 술자가 이렇게 절개해서 들어가서 이제 임플란트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경험 많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운전 잘하는 분 잘하겠죠. 운전자 길치가 있으면 길치인 분들은 내비게이션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3만 개 가까운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임상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서 일단 3D CT하고 여러 가지 스캐너 도움을 받아서 임플란트 위치를 대략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들어가서 그 위치대로 심을 거냐 아니면 조금 제가 거기서 이제 변형을 시켜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임상에서 변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부분 심을 때도 내비게이션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는 거죠. 좋은 위치, 상부 보철물과 조화로운 위치의 이 뿌리 위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부분 픽처 심을 때는 교합력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길이와 직경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좋은 위치, 그러니까 뼈 폭이 넓은데 뭐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고 이 상부 보철물하고 조화로운 위치에 우리가 이제 심는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예. 요 뒤에 부분 보철물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다시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오른쪽 밑에 제가 하는 임상인데 환자분이 잘 쓰시다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아프다 하고 오셨어요. 아프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빼봤죠. 임플란트를 이렇게 나사를 풀어가지고 빼보니까 여기 붉죠. 중간에 이제 걸어난 부분도 붉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붉고. 왜 그러냐? 이 임플란트가 과하게 잇몸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꽉 메워지면 음식물을 안 끼고 좋거든요. 이게 이런 임상을 아주 예전에 이제 했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좀 경상도 사투리로 얍실하게 만들어서 치간 칫솔을 줄 수 있도록 또 잇몸을 과하지 않도록 잇몸을 과하게 누르면 이렇게 발적이 된다. 단순히 음식물이 침착돼서 끼는 게 아닙니다. 보철물이 너무 과하게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일로 올라오는 각도가 30도 이하. 그래서 얇게 이렇게 올라와주면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백률이 거의 31%, 15%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얍실히 한 게 좋죠. 그럼 이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들 음식물 왜 이렇게 많이 열어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임플란트 임상도 이제 이 정립이 좀 돼서 이렇게 열어놓고 환자분들이 청소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렇게 여기가 뼈고요. 여기가 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잇몸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꽉 막혀져 있으니까 음식물 안 끼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임플란트 염증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조금 더 가늘게 올라와서 잇몸에 다 와가지고 이렇게 넓어지는 거. 요렇게 해야지 임플란트가 보철물이 장기간을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상부 보철물 또 뭐냐? 또 이제 또 한 가지 중에 요거 다 정리할게요. 요렇게 해서 요 각도가 30도 넘지 않다는 거죠. 30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30도를 넘어가지고 빵빵하게 해버리면 여기에 잇몸에 발적이 오면서 다 붉어지더라. 이거는 이 양치를 잘하는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빵하게 하면 환자분들이 당장은 음식물 안 끼고 좋다 이렇게 하지만 안 좋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우리가 보철물을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치만 잘하면 된다. 나는 치간 칫솔 이런 것들 내가 양치 잘하고요. 그다음에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혀 클리너 이런 거 잘 쓰면 100%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방치과에서 이솔 진료는 40%, 나머지 구강 위생용품을 다 동원해도 20%,
60%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60%가 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없고 대부분 다 50% 미만이다. 그 안 되는 부분들을 내원 관리,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내원 관리는 6개월에 한 번 와서 한 번 내원해서 스케일링 정도 해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요. 이 본인 관리가 평균적일 때 6개월에 한 번 와서 이제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지태 조절을 해라. 이제 병원 내원 관리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인 관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요 6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간격이 5개월, 4개월, 3개월까지도 최대한 줄여서 관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이 본인 관리에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 본인 관리는 일단 첫 번째 노력만으로 다 되냐? 노력은 양치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죠. 노력이 또 있지만 사실은 유전도 있다. 그리고 또 나이도 있다. 다른 건강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노력은 식습관하고 그리고 뭐죠? 운동 열심히 하면 다 운동이 다 되는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또 유전이 중요하고 또 나이 드시면 조금 더 그렇죠. 치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게 안 좋으면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본인 관리 점수로 가니까 내원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치료가 끝나고 나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또 환자분들이 관여하는 부분이다. 환자분들이 관여하는 두 가지. 첫 번째 계획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지 관리 문제에서 환자분들 몫이 있더라.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 오래 쓰기. 임플란트 오래 쓰기랑 똑같은 말이죠. 오래 쓰려면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 가급적 교합력을 고려해서, 교합력 분산을 고려해서, 그리고 유지 관리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그 노력 플러스 내원 관리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당부드릴 거는 첫 번째 임플란트 치료 계획 했을 때 너무 요즘은 이제 또 치과끼리도 경쟁이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장의 이제 비용적인 부분으로 환자분들을 좀 유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사실 모르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뭐 어떤 그나마 용서가 되죠. 저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경험상 좀 알기 때문에 요즘은 환자분들의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평생 뭐 치아를 하고 임플란트 하고 나면 평생 쓸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할 때 잘 해야 되고 2번, 3번은 사실 뭐 쉬운 것 같아요. 제만 잘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어렵지만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다른 또 구체적으로 또 한두 개 풀어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따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뤄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어떻게 오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었네요.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